그다음에 이제 장기 채권을 많이 사는데 꽤 유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잘못된 그냥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노후 준비 자산은 안전해야 하므로 장기 채권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입을 따박따박 받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초고령사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어디에 둘까? 우리나라의 바운더리를 두지 말고 글로벌로 확장을 해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짜리 장기 채권을 샀다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입니다. 지금 10년 동안에 3% 이자를 준다. 지금은 3.6%인데요. 여기서 3%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물가 상승률도 3%. 이자 소득세가 15.4%라면은 여러분들 이 채권을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얻는 돈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자산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자 3%씩 내가 10년 받으니까 이자 30%, 1억을 했다면은 300만 원 곱하기 10년 하면은 3천만 원, 1억 플러스 3천만 원. 이게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겠구나. 그게 제일 심플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천 징수로 세금을 떼가니까요. 15.4%를 떼가니까 나한테는 2.54%만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1억 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매년 254만 원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10년 지나면은 2,540만 원. 이게 나의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10년 동안 여러분들 제일 왼쪽에 보시듯이 254만 원씩 저렇게 10년 동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254만 원하고 10년 뒤에 254만 원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10년 뒤에 254만 원은 물가가 오른 만큼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가를 감안해서 실질적인 구매력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어이구, 꺼져버렸네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매 이자 금액마다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그걸 할인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할인해서 계산하면은 현재 254만 원 받는 거하고 1년 뒤에 받는 거하고 2년 뒤에 받는 거하고 이런 금액들이 이제 자꾸자꾸 할인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자 금액을 쭉 합쳐보면은 그게 대략 한 2,2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2,500만 보다 적습니다. 그래, 실질적인 구매력은 한 250만 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2,167만 원, 대략 2,200만 원이죠. 이자 다 현재 구매력으로 평가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손해보는구나 하는데요. 훨씬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10년 뒤에 여러분들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가 원금을 찾으면 얼마 찾습니까? 1억 원을 찾습니다. 10년 뒤에 1억 원의 구매력은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3%씩 오른다면은 7,4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버는 돈을 계산해 보면은 원금에서 구매력이 마이너스 2,559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이자의 세후 실질 구매력을 계산하면은 2,167만 원. 이걸 더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92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물가를 감안하면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할 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하느냐? 언제 우리가 원금이 물가에 따라서 연동돼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산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장기 채권의 가장 단점, 10년, 100년이 지나도 원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초고령 사회에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금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물가 연동 채권이라는 것은 원금이 물가만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고정금리 채권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원금이 10년, 100년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제가 93년에 청약예금을 들었는데요. 그때 300만 원 들었습니다. 아주 큰 돈이었죠.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이자 받고 받았는데요. 지금 찍혀있는 돈은 역시 300만 원입니다.
저게 바로 예금이나 장기 채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금의 가격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인플레가 있으면 있을수록 장기 고정금리 채권은 아주 불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불확실성이 없으면은 물가 연동 채권이나 장기 고정금리 채권이나 크게 차이가 없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왔다 갔다 할 시기에는 장기 고정금리 채권은 아주 이게 위험한 자산이 될 수 있고요. 대신 물가 연동 채권이라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 가장 리스크가 없는 리스크 프리 자산을 택해라 그러면은 그게 물가에 연동되는 그런 채권입니다. 그런데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라는 게 많지도 않으니까요. 그걸 대용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임대 수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러다임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을 좀 더 훨씬 다른 영역으로 예를 들어 오피스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비싸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저기 적혀 있는 이제 리츠라는 그런 상품입니다. 일종의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인 것이죠. 이런 리츠를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량 부동산에 너도 나도 막 우량 부동산 사러 가는 것에서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좀 더 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 그 대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리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노후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꾸미시면은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가 훨씬 좀 더 안정적이고 여러분들의 자산의 실질 가치가 구매력이 오히려 까먹는 그런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채권 이런 쪽 많이 하시는데요. 노후에는 채권이 뭐 많이 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기 채권의 가장 큰 리스크가 자칫하면은 아까 보셨듯이 내가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리츠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분산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